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혹시 어땠나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 다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1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 있는 종목들을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네, 일단 지난주에 효성 ITX라는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얘네는 이제 컨택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콜센터 같은 것들 이렇게 뭐 운영해주고 구축해주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의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화 막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번 19년도 그러니까 20년도 1분기 이전에 그러니까 18년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했는데 이런 이슈들이 전부 마무리가 되면서 20년도 1분기에 되게 오랜만에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분기 모두 성장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39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요. 이런 것들 이제 뭐 부침이 이렇게 심한 사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 어려운 것들을 이제 좀 끝내고 올해는 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성 DS라는 회사도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예상보다 조금 더디게 나와가지고 좀 시장에서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주가 흐름도 보여주긴 했는데 3분기 연속 분기 매출이 1,000억 원대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이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1분기 매출액은 1,0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나 성장한 성장했고 조심스럽게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분기 기준으로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이 좀 나와 있는데 삼성증권이랑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보고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리뷰나 뭐 이런 전망들은 보고서들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지난주에 한진이라는 회사 또 실적이 나왔는데 요즘 주가 좋은. 네, 이게 요즘에 사실 주가가 좀 좋은데 저희가 이제 참 좋은 회사들 실적 나온 것들을 저희가 3, 4분기 정도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소개를 드리고 있었는데 네, 한진이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분기마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요 근래에 좀 뭐 또 이제 그룹사 이슈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좀 종목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늘 조이시티라는 그런 게임 회사가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시장이 급락할 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좀 선정을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2분기, 1분기 매출액은 293억, 영업이익은 50억으로 시장 컨센이 26억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률이 이제 18년도 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적자 나왔던 회사인데 지금 이익률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했었죠. 심택이 있었는데, 심택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30억이 넘게 나왔는데, 사실 이 회사가 컨센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110억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 이제 적자였던 회사가 턴을 한 거라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심택이 이제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은 패키징 하는 회사인데, 패키징은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 중에서 얘들이 메인으로 하는 게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들 이제 우리가 흔히 PC에 꽂을 때 까만색으로 이렇게 바퀴벌레 같은 색깔로 돼 있잖아요. 다리도 달려 있고 그런 걸로 이제 패키징을 해주는 건데 얘들이 실적이 리포트들을 보시면은 2분기 이후에 이제 3분기, 4분기에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컨센이 있는데 그 이유가 첫째로는 경쟁 회사들 특히 얘들이 1등 회사는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이제 대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기술력으로는 일본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더 잘하는 회사들이 이제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도 하죠. 하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패키징 부분은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빼고, 이게 올해부터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부분들이 이 회사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턴을 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해성 DS랑도 사실 약간 연관이 있어요. 패키징 부분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일본 회사 중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이비덴이랑 신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이제 그 전에 만들던 방식에서,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인텔이 다음 버전 CPU를 낼 때, 아이스레이크라는 다음 버전 CPU를 낼 때 패키징의 방식을 바꿨어요. EMIB라고, 이건 어쨌든, 이건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더 정확한 기술적인 건 나오지만, EMIB라는 패키징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이 회사들은 이걸 하면은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앞서는 일본 회사들이 한마디로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라인들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비슷한 게,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LCD를 안 하고 그 라인을 올레드로 전환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LCD 하는 회사들은 그게 전환이 되면서 폐기가 되니까 좋아지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면서. 그것처럼 일본 회사들이 EMIB라는 인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서 패키징이 서로 경쟁이 심했던 것들이 덜 심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패키징 하는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졌고, 그 중에서도 심택이 매출액이 보시면 조단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지만, 이게 조금만 이익률이 예를 들면 1%만 돌아오더라도 크게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1분기부터 그렇게 나왔고, 3분기부터는 이 회사가 유증을 했는데, 유증 자금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증설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증설 물량들은 3분기부터 붙게 되니까, 보시면 컨센 기준으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많이 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일단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회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한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체크를 해볼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계획대로 흘러가는지 찾아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조금 확실한 성과락을 좀 예상해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수주 산업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수주 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회사 사업을 제조업, 수주, 유통, 서비스, 금융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은 사실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제외를 한다면,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해당 기업이 고객과 맺은 총 계약 금액에서 물건을 납품을 하고 매출로 인식된 부분을 제외한 거를 수주잔고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뭐 매출 인식 기준이 뭐 진행 기준이냐 뭐 인도 기준이냐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주 잔고는 전부 이제 회사의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실적이 좀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나 2분기 그리고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견조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수주 산업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섹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JT, TSE라는 회사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JT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하반기 이후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8년도 4분기 이후 매 분기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도 연간 매출액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이미 달성을 했고, 20년에도 견조한 수주 잔고 바탕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룸이랑 태양광 사업부를 이렇게 나눠서 공시를 해주고 있는데, 클린룸 사업은 19년도 4분기가 약간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조금 수주 잔고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였는데 4분기에 이를 좀 약간 만회하는 이제 큰 폭의 수주 잔고 증가가 있었고, 이제 테스 같은
또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이게 낸드의 이제 적층 관련해가지고 좀 한동안 주도주로 많이 이제 이슈를 받았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9년도 4분기,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수주 잔고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민연금이 20년도 1월에 지분을 4.87%에서 5.06%로 확대를 했고 4월에 추가로 지분을 한 1.1%포인트 늘리면서 현재는 한 6%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19년도 4분기 수주 잔고는 저희 조심스럽게 창사 이래 최대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19년도 매출 역시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성이 조금 개선이 좀 더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괜찮았던 기업은 이제 에로티베큐움이라는 회사입니다. 16년도 하반기에 수주 잔고 정점을 찍고 계속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19년도 4분기에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수주 잔고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수주 잔고랑 실적을 확인 한번 해보면 16년도 하반기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이제 17년도 손익에 반영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17년도 매출액은 한 2천억이 좀 넘었고 영업이익도 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후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실적도 조금 둔화됐던 모습을 과거에 보여줬는데 19년도 4분기 수주 잔고 회복되면서 20년도 실적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는 수주 잔고가 좀 플랫하거나 뭐 약간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셀 같은 기업 경우에는 19년도 4분기 수주 잔고가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16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1분기 이후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지만 19년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좀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19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잔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FNS 테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가 잘못 확인한 걸로 착각할 만큼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현재 커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년 매출액은 1262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으로 이베스트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19년 매출액이 341억 원, 영업이익이 22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게 뭐 퀀텀 점프 수준의 성장이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고 늘어나는 걸 보면 그렇게 달성이 어렵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옵틱스 역시 19년도 4분기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지난 3월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살펴보는 20년 실적 개선 기업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소개드렸던 회사예요. 20년 외형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 턴어라운드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매출액 약 2,500억, 영업이 200억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뭐 공시되어 있는 걸로 보면 그 이상도 뭐 분위기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주 잔고가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다수가 있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게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많은데 네. 이게 전체 회사들로 보면 네. 그렇게 절반 이상이 네. 좀 수주 잔고가 좀 플랫하거나 좀 줄어들고 있는 몇몇 회사들이 지금 네, 네. 눈에 띈다. 네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이. 네. 좀 더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할 기업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고객사 투자 확대에 따라서 이제 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주잔고 이제 체크해보면서 나왔던 건데 수주잔고는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셔서 사업의 내용에 수주잔고, 수주현황 혹은 뭐 수주잔고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힘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19년도 매출액은 851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배경을 사측에서는 전방산업 투자 확대에 따라라고 밝혔는데 19년도 4분기 수주장보랑 최근에 이제 공시되고 있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내용을 참고를 한번 해보면 19년도 최대 실적 기록을 했는데 20년에도 또다시 최대 실적 갱신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투자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20년 매출액은 1260억, 영업이 240억을 제시를 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년도 매출액은 850억, 영업이익은 77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년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내용이 많아서 네. 그 회사명 같은 거는 저희가 올릴 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뭐 이제 들으시다가 이제 잠깐 메모하셨다가 뭐 네네. 또 정지하셨다가 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가 4월 그 다음에 5월 15일까지가 1분기 실적 발표일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실적 발표 나오는 대로 계속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저희가 그리고 주별로 좀 눈에 띄거나 볼만한 회사들은 또 한 번씩 정리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준비하신 게 있네요. 네, 저는 페노션 네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전혜성 팀장님과 함께 또 같이 공부를 했던 네네. 또 회사이기도 하고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 페노션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는데 페노션은 뭐 다들 많이들 아시다시피 드라이 벌크를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네. 산사입니다. 그래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한해운이랑 페노션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면은 건 화물을 주로 나르는 그런 선박입니다. 사실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고 이제 과거에 좋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안 좋아지면서 회생 절차라는 기간을 거쳤고 또 2016년에 시황의 바닥을 찍었다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막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또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네. 그동안 올라왔던 게 약간 도루묵이 될 정도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또 반대로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하게 되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에서 전체 매출의 70%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체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이 벌크선 영업으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고요. 벌크선 외에도 이제 비벌크 분야로 컨테이너 선박과 탱커 선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 영업을 이제 장기 계약이라는 이제 고객과 뭐 5년 또는 뭐 20년 이상씩 길게 이제 계약을 맺고 물량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수송해주는 그런 장기 계약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그 입찰이 나오는 것들을 이 회사가 영업을 해와서 따가지고 오는 스팟성 영업 계약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황이 지금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이 많은 회사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뭐 CVC 계약이라던가 COA 계약이라던가 뭐 이런 명칭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CVC나 COA나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그렇게 뭐 구분 지을 필요까지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러한 계약 비중이 현재로서는 좀 높은 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CVC 계약에서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이 CVC 계약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절반이 스팟 영업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19년까지는 사실 괜찮았어요. 2015년 7월에 그 회생 절차 끝내고 2016년에 시황이 좀 안 좋아졌었는데 2016년부터 보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1,600억 원대여서 2017년 1,950억, 그다음에 2018년 2,039억, 19년 2,100억 원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는
그 전체 벌크선 그 시황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급단에서의 조절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시황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 중 하나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공급단에서 조절이 되려면 일단 배가 없어져야 하는데요. 폐선 시장도 멈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폐선 시장 역시 조업이 중단되면서 폐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물동량도 문제인데 폐선 시장이 멈춰 있는 게 시황 개선에 가장 크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그리고 상반기를 살펴보았을 때는 먼저 벌크선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장기 계약 물량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 같은 경우는 이 장기 계약에서 약 1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왔다면 올해는 이제 순차적으로 약 3척 정도 신규 장기 계약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서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1,200억 원 정도로 좀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요. 안정적인 물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때그때 영업을 잘해서 따와야 하는 스팟선 영업에서의 이익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이 407억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 1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450억 원이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는 400억 원에 도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간 1,200억 원 정도 장기 계약 물량을 깔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그냥 나누기 4하면 1분기에 300억 원이 돼요. 근데 300억 원에 채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게 세척이 갑자기 1분기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뒤로 갈수록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간으로는 1,200억 원이지만 뒤로 갈수록 좀 이익 규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뭐 정말 넉넉하게 1분기에 장기 계약 물량에서 300억 원을 따온다고 하더라도 비장기 계약 물량에서 100억 원을 채울 수 있을지가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300억 원 중반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그러지 않을까가 예상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19로 전 세계 물동량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이제 1분기는 중국이 가장 타격이 컸는데 이제 철광석 시황에서는 이제 중국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영향이 있던 게 좀 컸었을 것 같고요. 이제 2분기로 들어서면은 중국은 회복됐지만 전 세계 물동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 물론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해주시기에는 이런 건화물 시황에 서방 국가들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런 제조업 자체가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화물의 물동량이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2분기도 이 건화물 시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화물 지수로 볼 수 있는 게 BDI 지수,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이 지수는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구글에 BDI를 검색해도 차트가 나오고 코리아 쇼핑 가제트라고 하는 해운 전문 그런 그 언론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또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이트를 보시면 이 건화물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례로 2008년도에 이제 이 시황이 가장 좋았을 때 보면은 BDI 지수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가장 꼭지가 11,600이 넘어갔었는데 2016년에 역사상 저점이라고 하던 그 시기를 보면은 300 밑이에요. 291. 300 거의 뭐 10분의 1 토막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 암산이 안 될 정도로 하락이 컸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한 1,3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분기 1, 2, 3월 같은 경우는 평균 BDI가 590까지 하락을 했고 이 수치는 YOY로도 한 26% 빠진 수치이다 보니까 1분기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2분기도 4월 중순까지 BDI가 642까지 회복이 되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 평균 기간 동안 BDI가 99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2분기도 YOY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거는 이제 상반기 때 다소 이렇게 묶여있던 물량이 하반기에 갑자기 팡 터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게 이 회사를 보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BDI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1분기가 1년 중에서 제일 안 좋을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BDI를 이제 운송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석탄이랑 그 다음에 철광석이랑 곡물 요 세 가지인데 이제 곡물은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남반구에서는 상반기가 가을이니까 그때 생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봄 쪽에는 적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춘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전에 수입을 해서 물량을 많이 만들어 놓고 1분기는 중국이 춘절 같은 걸로 해서 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서 항상 1년에 대부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1분기가 저점을 찍게 되고요. 요번에도 2월 달에 411을 찍고 이제 750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더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한 것도 철광석하고 석탄이라는 거는 결국 이거를 두드려서 이제 철판을 만들고 이거 해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소비지잖아요. 자동차를 소비하거나 컴퓨터를 소비하거나 휴대폰을 소비하니까 그나마 BDI는 컨테이너 시황보다는 먼저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은 지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이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을 소모하는 데 있어서는 컨테이너보다는 시황이 먼저 돌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페노션이 상대적으로 대한해운과 비교해 보면은 장기 계약의 물량은 비중은 더 적고 스팟으로 노출돼 있는 게 더 많은데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이제 적금 들듯이 따박따박 보기에는 대한해운이 더 나을 수가 있고 페노션은 BDI가 올랐을 때 대신에 대한해운은 그다지 영향이 없게 되겠죠. 하지만 페노션은 노출돼 있는 배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배가 몇 대는 이제 오픈 사선이고 몇 대는 장기 계약인지는 알려주는데 그게 배 사이즈마다 다르고 계약된 금액마다 다르니까 사실 매출액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면은 페노션은 절반의 매출액이 BDI에 노출돼 있구나. 그러면 변동성이 좀 더 클 수 있겠구나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BDI 변동성 워낙 크지. 그리고 이런 해운회사들은 환율을 보시면은 전부 다 달러로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시하기 전에만 원화로 컨버팅을 해서 해요. 왜냐면 간접비로 작용되는 인건비 빼고는 전부 다 달러거든요. 배를 지을 때도 대출을 받을 때도 달러로 하고 이자를 낼 때도 다 달러로 내고 기름 넣을 때 뭐 고객한테 돈 받을 때 다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는 있어도 아무리 애널리스트라고 해도 아니면 회사 내부 직원이라고 해도 지금은 그렇게 정확하게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해결이 되면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체크를 해야 나중에 좋아질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붙이면은 사실 벌크가 워낙 커서 이 회사 벌크선 외에 다른 선박은 잘 눈에 좀 안 들어오긴 하는데 아주 미약하지만 컨테이너나 탱커선 같은 경우는 또 올해도 이익 규모는 증익을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구조조정을 좀 해놓아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컨테이너 시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영향에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컨테이너 쪽은 또 괜찮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탱커선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그 가격이 빠지니까 이제 싸니까 이때 사야겠다 아니면 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 그럼 큐를 날리기 위한 선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탱커선 운임이 또 요즘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같이 그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어서 2019년에 탱커선에서 67억 원 정도 이익이 났는데 올해는 뭐 퍼센트로 치면은 40%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증익이 가능한 100억 원대 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코로나만 조금 그 개선이 되고 벌크선 시황이 좀 올라오면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얘들이 하는 컨테이너선이 저 현대상선이나 뭐 머스크가 하는 엄청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아니고 작은 컨테이너선이라서 아마 경쟁사가 될 만한 이제 뭐 흥하해운이나 이런 데인데 흥하해운 이번에 상장 폐지되고 워크아웃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다 생필품 같이 이제 동남아 같은 데를 이제 근해에만 다니는 배라서 상대적으로 그런 데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탱커는 우리나라에 탱커 전문 선사가 없어서 아까운데 이번에 초대박이 났죠.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VLCC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얘기 뉴스에서 들어봤잖아요. 유가가 너무 빠지면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VLCC를 빌려가지고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에 공해상에 뛰어든다고. 네, 우리 개미들이 ETN 사면서 가즈아 하듯이 이제 진짜 큰손들은 배 한 대 빌려서 거기 이제 기름을 공해상에 띄워주는 거예요. 30불 가면 팔아야지 이러면서 20불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한마디로 렌트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죠, 운임이. 그래서 폭등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물론 페노션이 운행하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탱커지만 원래 큰 차가 빠지면 작은 차들도 같이 운임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그런 탱커 전문 회사가 있었으면은 아마 주가가 초대박이 났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뭐 또 좋은 다른 회사들 많으니까. 네. 지금부터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또 효성화학도 네네. 다녀왔죠.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다녀왔나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에 되게 엄청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거의 더블로 지금 베트남에 가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게 차입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만약에 이게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된다 하면 그룹사 전체 유동성 문제도 겪을 수 있을 만큼 회사의 명운을 좀 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만 봐도 부채 비율이 350%가 넘는 회사가 지금 시총 3천억짜리 부채 비율 350억짜리 회사가 1.4조를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PP의 2배를 크게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효성에서. 네. 어떻게 보세요? 효성화학? 효성화학은 이제 정확하게는 2021년에 이 결과가 나올 건데 지금 같이 PP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면은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게 스프레드가 거의 뭐 실시간으로 변하고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니까 1년 뒤의 예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지금 게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총 3천억 정도 되는데 이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시총 1조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말만 해도 지금 당장 3배인데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효성화학 이제 화학회사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데 효성화학이 어떤 거 만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효성화학이 이게 되게 좀 여러 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쵸. 사업부가 이제 크게는 PPDH 사업부랑 이제 기타 사업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되게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면 프로필렌을 사서 그거를 PP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원재료와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이제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하게 이제 PP를 파는데 이제 경쟁사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 뭐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을 판매를 해서 한 5% 내외 이익률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이템인데 효성화학은 두 자릿수 이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군 쪽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베트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이 회사의 지금 당장의 실적만을 좀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중국의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가 만약에 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효성화학 실적이 당장이라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캐파가 잠시만요. 전체 캐파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전체 캐파의 한 절반 이상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PP 사업부의 한 50에서 60% 정도가 이제 중국향 매출이에요. 그냥 대부분 건축용, 그다음에 이제 뭐 공장용 파이프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용도냐면 이제 뜨거운 물 같은 그런 배관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PVC 예전에는 이제 PVC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중국이 이제 소득 수준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주 정부 같은 데서 이제 PVC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동관이나 막 이런 좀 다른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워낙 비싸니까 대체제로 효성하게 만든 이 PP를 바탕으로 만든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파이프를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범용 제품을 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고객사에게 뭐 요런 제품도 있어요, 요런 제품도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 나가면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점점 제품 믹스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 회사가 지금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품단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프리미엄 제품들로 해서 이익이 난다고 하면은 생산단에서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NCC죠. 납사 혹은 나프타를 크래킹해서 만드는 납사 크래킹 센터 방식이 NCC인데 납사는 우리가 중학교 때 정도에 이제 배웠을 거예요. 석유를 사다가 보글보글 끓이면은 제일 가벼운 가스가 위에 나오고 그 다음 휘발유, 뭐 경유, 등유, 제일 마지막에 아스팔트가 나와서 아스팔트 까는데 쓴다. 이렇게 온도 차이로 이렇게 구별한다. 이렇게는 배웠을 건데 그 중에 이제 납사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납사가 지금 우리가 아는 PE, PP, 뭐 페트병 재활용할 때 보면 적혀 있잖아요. 뭐 PET, PP 이런 거 요즘에는 구별해서 재활용하세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PP라는 거를 만드는 거죠.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종합화학회사죠.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대표적인 NCC를 통해 가지고 PE부터 저 밑에 이제 PE는 제일 가벼운 탄소 숫자가 제일 적은 제일 가벼운 제품이고 이제 제일 무거운 제품들까지 모두 다 만들어내는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또 석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만 만드는 방법식이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엔 또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ECC라고 해서 셰일가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납사를 쓰지 않고 미국에서는 셰일가스를 가지고 크래킹을 하면서 생산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효성이 하고 있는 PDH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LPG를 가지고 우리 자동차에 넣는 그 LPG를 가지고 이러저렇게 화학 작용을 거치면 여기서 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P를 생산하는 방식이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까지 알아야 이 회사를 투자할 때 그냥 가져야가 아니라 왜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얘가 하는 방식 중에 잠깐만요. 혹시 FCC? 맞아. FCC가 있는데 이 방식은 그 벙커C라는 이제 그 가격이 비싸지 않은 제품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도화 설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분해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디 갔지? 어쨌든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PP가 생산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FCC라는 방식이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제대로. 왜냐하면은 지금 비행기도 아무도 안 타고 자동차도 아무도 안 타고 이동도 많이 안 하고 하면서 수요가 줄게 되니까 FCC 방식으로 생산하는 PP가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안 되니까 그만큼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수요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게 이 회사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제 PDH라는 방식으로 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효성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이제 상장사는 아니지만 SK 어드밴스드라고 SK 가스의 자회사에서도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처럼 뭐 원유 납사 가격과의 스프레드를 보는 게 아니라 LPG 가격과 PP 가격의 스프레드를 보면은 이 회사의 이익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LPG 가격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엄청 떨어졌죠. 그럼 좀 실적 개선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이 회사의 되게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LPG는 프로판이라고 해서
프로판 부탄은 웹가스라고 해서 사실 그전에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유전 같은 게 나오면은 불기둥이 항상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 다 버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그냥 나가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건데, 이제 유전에서는 예전에는 기름이 메인이었고 이런 거는 버려도 돼 이렇게 했지만, 이제 기술도 발달하게 되고 또 셰일가스에서는 가스가 메인인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가스이기 때문에 액화시키기 위한 터미널도 필요하고 수출을 하기 위한 터미널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던 항구에서는 수출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런 시설들을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프로판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시장에 나오는 프로판의 수요가, 그리고 프로판은 물론 석유도 액체 상태라서 보관이 쉽지는 않지만 가스는 더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스류들이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PP 가격만 이게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해피한 상황이 계속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PPE 수요가 요즘에 견조한 이유는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일회용품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FCC는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벙커실을 투입을 해서 고 부가 제품인 휘발유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안 하니까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선 FCC 설비를 가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돌리면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급단에서 공급이 줄어드는데 반면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개선될 것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스크를 만들 때도 보시면은 보통 SMS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스펀지드 마스크가 앞에 단이 들어가고 중간에 멜트 블론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는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PP를 베이스로 해서 P로도 만들 수 있는데 PP를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엔지니어가 아닌 입장에서 보기에는 PP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다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게 틀린데, 인체에 사용하는 건 등급이 높은 거겠죠. 이런 등급이 높은 PP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지금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가의 PP 따라 가격이 오르니까, 원래는 선물 가격이 먼저 올랐다가 저번 주 보시면은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그 화학주들이 한꺼번에 폭등한 날이 있었는데, 롯데케미칼부터 해가지고 그때 현물 가격들이 다 따라 오르면서 선물만 올랐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화학주들이 같이 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정유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화학주는 정유주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수요가 얼마나 꺾이느냐, 얼마나 개선되느냐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좋은 상황들이 1분기보다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아이템도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NF3는 어떻게 보세요? NF3는 잠깐만요. NF3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네네. 제품이라 업황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데, 업계 1등은 아마 SK 머티리얼즈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위가 아마 효성그룹이 지금 전체 캐파 기준으로는 2위가 효성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효성화학이 4,800톤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효성그룹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할하면서 효성 TNC에 1,500톤 정도 잡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는 이제 한 하이싱글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3만 톤이 조금 안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공급은 오히려 좀 더 늘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 영향으로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좀 가격이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효성은 지금 원래는 PP는 효자가 아니었고 이제 폴리케톤이나 이제 다른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PP라는 거는 더
옛날 방식의 아이템이지만 그쪽보다는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PP이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덜 까먹기를 기대하면서 PP 쪽을 체크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더블로 증설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증설이라는 게 계획했던 일정에 딱 맞춰서 되는 경우는 없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또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폴리케톤이나 택필름이나 뭐 필름이나 NF3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쪽에서 막 기대를 하기보다는 본업에서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PP가 계속 이런 긍정적으로 된다면은 내년에는 정말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효성 조 회장님이 과연 어떤 되게 공격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오너가 있는 회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런 건 오너가 없으면 사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네. 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 회사도 잘 돼서 많은 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고용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다 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